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양태빈,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전거 인구 1000만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눈부시게 좋다 보니까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아니, 뜬금없이 왜 자전거 얘기를 꺼냈나 하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사이클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전 종목 무려 22개의 메달이 걸려있는 스포츠 사이클. 그만큼 종목도 정말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이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바퀴의 질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라. 끝을 모르는 불꽃 튀는 속도 경쟁 사이클. 스피드를 향해 내달리는 사이클 경기장 벨로드롬의 놀라운 과학 원리를 찾아보고 세계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한 사이클 영웅의 비하인드까지 몸과 정신력 그리고 자전거 삼위일체가 만들어낸 인간의 한계를 넘는 위대한 스포츠 사이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사이클의 샛별을 고르는 남자 한국체육대학교 이영우 교수 그리고 사이클 속에 숨은 과학을 재미있게 풀어줄 한국 스포츠 개발원 송조 박사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사이클계의 황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죠. 바로 조우성 선수인데 네. 현재는 감독으로 지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993년도에 실업 1년 차부터 국가대표 선수 선발돼가지고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부터 그 당시에는 또 제가 국가대표 코치를 했었는데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 당시에 금메달 2개를 획득하고 이어서 뭐 최근에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까지 국가대표를 출전하면서 아시안 게임에서만 메달 총 5개를 획득하고 네, 우리나라 선수로 엘리트 선수는 최초로 세계 선수무대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운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서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이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요. 사이클의 시작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이클은 어떻게 시작이 됐죠? 네, 초기에 자전거는 나무로 만든 것으로 현재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페달 없이 양다리를 걸치고 탑승한 상태에서 이 발로 땅을 차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 자전거가 도입된 연도는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 한 20세기 전후 개화기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6년 4월경 대한제국의 육군 참의, 즉 지금이 현재 소위 계급 정도 되는데 이 권원식과 그다음에 일본인 요시카와가 서울 시내 훈련원에서 이 경주한 것이 국내 첫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10년 전 조선 자전차 경기 대회 이후로 보시면 되고요. 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의 엄복동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복동 선생님 하면 또 제가 또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페달을 밟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본 선수들하고 또 우리 한국 선수들하고 자전거 대회가 많았었는데 엄복돈 선생님께서는 특히 일본 선수들하고 경쟁할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일본 선수들한테는 전승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전승이요? 예, 일본 제국주의들은 엄복동을 꺾어야 조선인들 기계를 꺾는다. 이래가지고 엄복동을 꺾기 위해서 일본인들의 많은 회유가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복동 선생님은 회유나 협박이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조선인으로서의 기계를 가지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밀어줬던 조선인들을 배반하지 않은 민족주의 자전거 선수로 또 알려지기도 합니다. 와, 정말 자전거 실력도 대단하지만요. 이런 민족의식이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이클이 올림픽에는 언제 처음으로 출전하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하계 올림픽에서는 1948년 14회 런던 대회 때 처음을 참가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2000년 27회 시드니 올림픽 때 조우성 선수가 포인트 레이스에서 아쉽게 4위를 기록한 것이 너무 아쉽네요. 최고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이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헷갈리기도 하고 또 올림픽에 어떤 종목이 적용이 되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올림픽에 좀 적용이 되고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사이클에는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클 가지고 하는 종목 중에 트랙 종목이 있고, 네. 그다음에 도로 종목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MTB가 있고, 네. 또 BMX. 그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총 11개 종목, 세부 종목이 있습니다. 남녀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합이 22개 금메달이 되겠습니다. 무려 11개의 종목이 있는 사이클인데요.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벅차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다 알고 지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교수님께서 하나씩 짚어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트랙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트랙에서는 또 장거리와 단거리가 나눠지는데 우리 조호성 선수가 주로 주종목 했던 종목들은 장거리 종목이었었고 네.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단거리 종목에서 저희들이 또 올림픽도 출전하고 하는데 그중에 단체 스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에서 우리가 올림픽에 따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트랙 말고는 또 어떤 걸로 나누죠? 도로 종목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로 경기는 사이클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거리도 굉장히 길고요. 네. 한 200에서 한 250km 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한 종목에 출전한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250명 내외가 동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코스도 도로기 때문에 지난번 그 런던 올림픽 때 코스를 예를 든다면은 그쪽 지역의 뭐 명승지라든지 네. 아니면 아름다운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는 그런 경기가 되거든요. 네. 남자는 올림픽 중심으로 하면 220에서 한 250km 정도. 그 여자는 100에서 한 140km 정도. 네. 250km 정도가 어디까지냐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면 서울에서 네. 대구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런 네. 개인 도로 경기가 되고요. 독주어 경기는 말 그대로 혼자서 타면서 네. 주어진 거리를 갔던 기록으로 거리를 가리는 그런 경기인데 남자는 최고 한 50km, 네. 여자는 최고 한 30km를 네. 주파해야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 도로 종목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거 엄청나게 힘들겠는데요, 선수?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개인 그 도로종 경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육상에서 보면 이 마라톤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만큼의 그 열량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것이고 또 강한 이런 심폐 기능을 요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도로 사이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에 호주머니가 있습니다. 호주머니 여기에 중간에 먹을 수 있는 보급품을 음식을 넣고 갑니다. 가는 중간에 먹어가면서 가야지. 열량은 250km 못 합니다. 도로 경기에서는 또 그 보급품이 또 경기력의 반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배고프기 전에 먹고 목마르기 전에 마시라. 배고프고 난 다음에 먹으면 이미 늦었다. 진실하고 또 고독한 도로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는 조금 더 역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어떤 거요? 산악에서 타는 사이클, MTB라고도 하죠. MTB는 마운틴 바이크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산에서 하는 길이죠. 네. 뭐 산에서는 다 비프장길이니까 비프장길을 통해 가지고 뭐 급격한 오르막이라든지 아니면 또 급격한 내려막, 커브길 뭐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산 속에서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도 가장 짧은 기록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죠? BMX 종목은 약간 생소해요. BMX 종목이 가장 최근에 2008년 북경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재미있는 부분이 그 BMX 자전거의 탄생이 원래 모터사이클. 오토바이가 우리 뭐 미국 같은 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좋은 오토바이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 자전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타던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에 그 BMX 형태로 발전돼가지고 왔고 또 BMX가 결정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던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이티라고 하는 영화 있죠. 네. 이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네. 바구니에 그 이티가 타고 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이후에 미국에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최근에 올림픽에 그 정식 종목에 채택되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경기에 그 유도 요원이 있잖아요. 앞에서 오토바이로. 그렇습니다. 저는 왜 있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종목도 마지막 그 스퍼트 할 때의 그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또 다른 선수들이 전술상 뭐 먼저 또 공격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러면은 그 대열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스퍼트 할 수 있는 그 거리까지는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열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네. 오토바이가 앞에서 유도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재기발랄한 선수가 네. 오토바이를 툭 건드리거나 이렇게 헤이 하고서 앞치르면 어떻게 돼요? 오토바이를 건드리게 되면은 그 선수가 아마 낙차하게 될 거고요. 또 낙차하기 이전에 오토바이보다 조금 앞으로 나가면 바로 실격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뒤에 오토바이 붙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오토바이 절대 앞에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네, 사이클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자세가 드롭을 잡고 이렇게 상체를 숙이는 거,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사이클의 그 진화의 그 핵심 포인트 세 가지는요. 그 공기 저항, 네. 그다음에 이제 지면의 마찰, 그다음에 이제 무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공기 저항을 맞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 유선형의 그런 헬멧과 또는 그 유니폼 딱 달라붙는 그 유니폼이 네.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 양 바퀴 크기를 이 다르게 그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 이 공식 대회에서 앞바퀴는 조금 작고 뒷바퀴는 좀 더 큰 이런 자전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는 그 최대한 그 이 유선형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제작을 된 거고요. 네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국제 사이클 연맹에서는 그 앞바퀴나 뒷바퀴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네.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은 것이죠. 규정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네. 자전거 장비가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과학화가 도입된 계기는 1984년 LA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당시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탔던 자전거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야, 나사에서요? 바람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해낸 부분인데 프레임이 네. 우리가 생각하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냥 길이라든지 네. 밖의 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격을 맞췄는데 네. 프레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지고 그 당시에 금메달 거의 휩쓸다시피 했거든요. 또 그런 자전거는 만들고 나서 올림픽 치르고 난 다음에 팔려요? 또 팔지도 않아요. 안 팔아요? 예. 자기들 기술력을 숨기기 위해서. 우와. 그 대회 하기 전까지도 숨기고 오픈을 안 합니다. 우와.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력이 없는 나라에서 감히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훈련한다해도.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세계 사이클 연맹에서 자전거 규격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격을 해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도 올림픽에서 타는 자전거하고 똑같은 자전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가벼우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무게. 그렇죠. 그 좋은 질문이신데 이 특히 이제 무게 같은 경우가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더 가벼운 자전거가 보다 더 빠르고 그다음에 힘이 좀 덜 들고 네. 하는 것들이 장점이 있고 특히 이제 그 MTB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산에서 들고도 다녀야 되고 끌고도 다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14kg 정도로 해서 좀 더 가볍게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정도의 무게도 네. 사실 그 이 총각을 다투는 경기에서는 엄청난 이런 중량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경쟁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선수를 위한 노력들이 집약되어 있는 자전거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정말 비쌀 뭐 것 TV에서 같아요. 많이 보셨겠지만은 네네. 트랙 경기하는 모습 보면 바퀴가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이제 네. 디스크 바퀴라 그러는데 네. 디스크 휠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나라 가격으로 뒷바퀴 한 개만 한 3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바퀴는 보면은 통은 아닌데 네. 조금 이제 큰 스포가 덤성덤성 한 3개, 5개 대가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한 500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용 자전거에 타는 바퀴는 제일 비싼 거는 한 9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바퀴만 한 번에. 우와! 또 제일 좋은 자전거를 맞추고 일한다면은 한 2,500 정도?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네요. 차네요, 차. 웬만한 중고차보다 비싸죠? 우와. 외제 중고차보다 비싸죠? 우와.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육상이나 이런 경기장은 평평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이클 전용 트랙은 이렇게 경사가 이 경사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교수님,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자전거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원심력이 더 네.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트랙에서 가장 빠를 때는 속도가 한 70km 정도 나오는데 70km 커브로 들어가면 원심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네. 그 원심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도를 씌워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벨로드롬 속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인 벨로드롬. 이 트랙의 경우 엄청난 경사면이 눈에 띄는데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 트랙은 왜 경사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먼저 자전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수직 항력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수직 항력은 물체와 접촉하는 지면이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을 의미합니다. 빠른 속도로 곡선을 달리는 트랙 종목의 경우 이 수직 항력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지면에 가깝게 기울어질수록 작용하는 원심력과 부심력이 바퀴의 마찰력과 수직 항력을 감소시키게 되죠. 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사이클의 경우 마찰력과 수직 항력을 잃는 순간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벨로드롬의 경우 선수가 경사진 트랙으로 수직 항력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달리는 자전거와 경사면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작용해 잃어버린 마찰력과 수직 항력을 보상해주면서 바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이 이제 운동할 시절에는 그 벨로드롬이 없어서 그 상당히 좀 부상 위험도 많고 부상도 많았는데 그나마 이제 벨로드롬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이러한 그 현상들 자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체에 그 작용하는 힘 중에서도 이 지면이 그 물체를 그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이런 수직 항력 자체를 그 정사각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의 일부가 회전 그 운동 중심의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평지보다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스피드로 경사면을 달리거나 이 BMX 경기장을 보면 위험해 보이거든요. 위험해 보일 때 있죠. 사이클도 사고가 잦을 것 같아요. 잦습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 사고고요. 네. 특히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 사고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염려스럽고 트랙에서는 뭐 그렇게 뭐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제일 크다 그래봐야 뭐 골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지만은 도로에서는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간혹 뉴스에서 접합니다만은 자전거 타시는 동호인들께서도 도로 나갈 때는 교통법규 꼭 지키시고 그다음에 그 내리막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시고 근데 내리막 스피드 즐기려고 쫙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고 저는 뭐 주위에 분들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꼭 당부합니다. 조심해서 타라고. 그러니까 뭐 1등도 좋고 또 이제 너무나도 자전거를 사랑해서 이렇게 즐기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 first는 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 스포츠나 그렇듯 스포츠에는 항상 명운이 있기 나름입니다. 사이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죠? 전 세계에는 3대 암스트롱이 있습니다. 왼발을 먼저 디뎠는지 오른발을 디뎠는지 항상 논란이 되었던 달을 밟은 닐 암스트롱 그리고 노래를 정말 잘하셨던 루이 암스트롱 그리고 자전거 타는 랜스 암스트롱이 있었습니다. 사이클의 황제 랜스 암스트롱 이분은 뭐 말해 뭐해죠? 네, 참 재밌게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랜스 암스트롱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지난 96년 그 사이클 선수로서는 그 치명적인 이 고환암을 선고받아서요. 이 팬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남겨줬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멈출 줄 모르는 질주 본능 사이클의 황제 랜스 암스트롱 선수. 어린 시절 철인 3종 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그는 프로 사이클 선수로 전향했는데요. 1993년 국제사이클연맹 세계선수권 도로 부문에서 우승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의 활약은 유럽 선수들이 장악한 사이클 무대의 변방이었던 미국 출신으로서 시선을 끌었는데요. 투르드 프랑스에서 사상 최초 7연패를 달성! 치명적인 고환암까지 이겨낸 인간 승리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명예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핑 의혹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국제사이클연맹은 랜스 암스트롱 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그가 가진 모든 기록을 전면 무효화.
하지만 이러한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대한 사이클의 황제 랜스 암스트롱의 업적은 잊혀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있으면요, 또 라이벌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이 암스트롱 선수한테도 라이벌이 있었나요? 초창기의 라이브는 독일의 얀 율리라는 선수가 있었죠. 네. 얀 율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암스트롱 때문에 굉장히 운이 없는 거예요. 네, 매번 2위 하는 선수. 그렇죠. 암스트롱 1등하고 2등하고. 아사다마가 같네요. 율리 선수는 정말로 그 시대를 잘못하고 난 선수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사실은 암스트롱을 이길 수 있는 거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행동을 좀 보여줬었죠. 그것 때문에 두 분이 더 유명해졌죠. 네. 율리 암스트롱이. 그 당시에도 암스트롱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얀 율리 2등이었었어요. 그 랜스 암스트롱이 넘어졌어요. 근데 경쟁자가 넘어졌으니까 자기는 아주 공격에 나가면은 충분히 이거 뒤집을 수 있는 계기인데 스포츠맨십이라 그래야 될지 이 친구가 먼저 공격에 나가지 않고 암스트롱을 기다려준 거죠. 이래 나가서 올 때까지, 이래 나가서 자한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빨리만. 유럽에서의 또 이 사이클 대회는 엄청난 또 상금과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우승하면 광고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양보를 해줬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됐죠? 양보해주고 졌죠. 아, 네, 예. 아, 해피엔딩은 없었네요. 네. 율리 선수로서는 그러니까 괜히 기다려줬다가 이 선두를 내줬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율리 선수도 스포츠 영웅으로 굉장히 그렇죠. 인기가 많았죠. 그 암스트롱도 네. 2년 전에 그 이 율리 선수에게 똑같은 이런 매너를 지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그 피레네 그 산맥의 내리막길에서 율리 선수가 산길을 내려오다가 도로 갓길로 이렇게 벗어나면서 이 낭떠러지로 이 굴러지는 그러한 큰 그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를 목격한 이 암스트롱이 속도를 줄이자 또 재밌는 건 뒤에 따르는 선수들 자체도 일제히 속도를 줄이는 그런 광경이 진짜 장관이 벌쳐진 거죠. 그래서 다행히 율리는 그 큰 부상 없이 이 경기를 다시 임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사의 스포츠 종목이라고 하듯이 이 사이클 경기에 이런 전통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언뜻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대회 이름들이 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맞아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투르 드 프랑스라고요. 그랜드 투어의 현장 속으로 함께해 볼 텐데요. 먼저 투르 드 프랑스입니다. 이 대회의 경우 매년 7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도로 사이클 대회인데요. 대회 기간 동안 선수가 달리는 주행 거리는 약 4,000km,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극한의 경쟁이겠죠. 두 번째 대회, 지로 디 이탈리아로 가봅니다. 매년 5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도로 사이클 대회인데요. 1909년 개최된 이 대회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사이클 대회인 벨타 에스파냐입니다. 험난한 산악 코스로 난다 긴다한 선수들에게도 악명 높은 대회입니다. 사이클의 매력을 알리는 세계 3대 그랜드 투어 잘 보셨죠? 근데 거기서 보면 정말 오랫동안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입는 일부 색깔이 있던데요. 투어 드 프랑스를 21일 동안 하는데 네. 21일 동안 하는데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면서 누적 기록이 네. 제일 빠른 선수가 입는 옷이 노란 유니폼입니다. 종합 1위. 예. 천사님이라고. 노란 유니폼이고 그다음에 하얀 바탕에 빨간 점이 있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산악왕이라 그래가지고 투어 드 프랑스 하면은 피네라든지 알프스를 가거든요. 그럼 거기 정상마다 그 라인을 떠가지고 그게 통과하는 순서에 따라 점수를 줍니다. 1등은 몇 점, 2등 몇 점. 그래가지고 그 점수가 제일 많은 선수는 그 산악왕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는 유니폼인데 만년 속에 바위가 있는 모습을 하얀 바탕에 빨간 점을 둬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얀색이 있습니다. 하얀색, 네. 흰색. 흰색은 누구냐면은 23세 이하. 23세 이하 중에서 제일 우수한 선수. 그 선수가 입는 게 하얀색이고. 그다음에 녹색이 있습니다. 네. 녹색은 스프린터 왕. 그러니까 평지에 일정한 평지 구간에 또 피니시 라인을 꺼가지고 거기에 통과하는 순서대로 또 점수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색 저지 입은 사람은 스피드가 가장 좋은 사람이고 네. 네. 그다음 하얀 바탕에 빨간 점이 있는 이런 유니폼 입은 사람은 고기를 제일 잘 타는 선수고 산악왕이고요. 네. 그렇게 저 보면 갑자기 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산악 올라갈 때도 제일 빠르고 스프린트도 빠르고 종합도 1위고 그러면 흰색, 노란색, 파란색 다 겹쳐 입습니까? 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
평기 빠르고 곡이 빠른 경우는 아니고요. 네. 곡이 1등하고 네. 그다음에 종합 1등하는 네. 경우는 있습니다. 오. 그럴 때는 두 가지 다 입을 수는 없는데 네. 어떻게 입느냐? 반씩 있습니다. 반씩. 반은 노란 거 빨랐어요. 진짜요? 우와. 아, 재밌다. 재밌네요. 와, 근데 이게 유니폼 색깔이 결국 또 성적을 그렇죠, 의미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유니폼 입고 앞에 선수가 가고 있으면 열심히 따라서 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될 그러네요, 수도 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오늘은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쉼없이 한번 달려봤습니다. 우리나라 사이클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올림픽에서 당당히 상위권에 랭크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독님.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죠. 관심이 국가의 네네. 관심. 그다음에 네. 그 우리 사이클 하는 사람들의 그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합해져야만이 네. 우리 사이클이 아직 올림픽에서 메달을 한 번도 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모아져야만이 우리의 수군인 올림픽 메달을 한번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 그 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이클 선수 중에서도 이 그저 자전거가 좋아서 그 이 타다가 프로 선수가 된 선수가 있어요. 그 강지용 선수라고. 이렇듯이 그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도 네. 이러한 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외국 선수들이 타는 것들을 이렇게 좀 관찰을 하면서 이 프로 선수화된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실 그 생활체육에서 즐기면서 하다가 사이클이 좀 더 접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기회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또 엘리트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저변 확대가 사실 좀 확대돼서 좀 더 이 여러 사람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